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2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또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7일 발생한 경기도 동탄 원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검거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파악이 어려워져 사건은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지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포근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대형 국책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4조 원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국비도 18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10조 9천억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천 거제 간 남북 내륙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4천억 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접경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1조 원, 평택 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 3조 1천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충남 성문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1조 원,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8천억, 세종 청주 고속도로에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는 1조 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에 2천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천억,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주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에 각각 2천억과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4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경기와 울산, 대구, 전북, 전남, 충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부산과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된 가운데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규모 토건 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을 관통해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서 지역 균형 개발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이번 사업 자체를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발표할 정도로 지역 경제 살리기란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국가 균형 발전, 비수도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결국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모두 53조 6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집권 3년 차에 과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규모인 60조 3천억 원에 근접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혈세가 매우 안 좋고 환경 파괴적이고 또한 균형 발전을 이룩하지도 못하는 곳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업들도 추진 단계는 물론 완료된 이후에도 경제성이 떨어져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보다는 조사 자체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되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기도 완성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 이어서 이웃마을 한우 농가에서도 구지역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축산농가입니다. 농가 바로 앞 논에는 방역팀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사육에 사용했던 갖가지 물품들을 모아 태우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도 쉴 새 없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를 오가며 소독제를 뿌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해온 젖소 120마리 모두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레터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살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는 했을 겁니다 지금. 예, 농장 관련된 차량은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소독도 실시하고 이런. 방역 당국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와 돼지 500여 마리도 폐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9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이어 경기, 충남, 충북 전체 우제류 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24시간 이동이 금지되며 축산 농장과 작업장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구제역은 전국의 축산 농가를 휩쓴 2011년이며 가축 3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주춤합니다. 대신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또 미세먼지가 발생이군요. 네, 이번 겨울은 추위와 미세먼지로 날씨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북과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9도, 부산은 영상 5.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와 대구 11도, 대전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경기 화성의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 곽상민이 검거 도중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곽 씨의 사망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 곽 씨가 탔던 택시입니다. 깨져나간 뒷좌석 창문이 검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곽 씨를 검거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쏘려고 경찰이 깨뜨린 것입니다. 곽 씨가 도주한 지 이틀째를 맞아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이후 어제 저녁 충남 천안에서 곽 씨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녁 8시 30분쯤 부여 석성면에서 순찰차 2대로 피의자가 탄 택시의 앞뒤를 가로막자 택시기사는 운전석 출입문으로 탈출했고 곽 씨는 차문을 잠그고 저항했습니다. 긴급 배치를 하고 택시 위치를 추적하던 중에 검문하려는 순간 택시 문을 잠고 피의자가 스스로 흉기로 자해를 하였습니다. 자해로 크게 다친 곽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2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동탄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A씨와 교제한 사이라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5달 만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지방선거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어도 댓글 조작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1월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고 여론 조작을 도와준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김 지사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결심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정치기사 댓글 118만 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와 함께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까지 더해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특검,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판가름할 사법부의 첫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 중단에는 점수를 주면서도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회의적으로 보는 언급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년 넘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demonstrate opennes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북한 정권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핵무기는 곧 정권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Our assessment is bolstered by our observations of some activity that is inconsistent with full denuclearization. 진하 헤스펠 중앙정보국장도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공개와 핵무기 해체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구심을 나타낸 언급들로 풀이됩니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세부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트럼프 정부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보당국은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문안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이후 실무진 간 뚜렷한 접촉 징후는 없었는데 이미 상당히 이견을 좁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 크게 만족하며 실무협상 과제와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때마침 셧다운을 해제한 미국 측과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미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곧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호 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문 문안 조정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뒤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미가 2차 담판에 담을 내용을 두고 이미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에 참여하며 중재 역할을 해온 터라 국정원의 긍정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온 국정원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북미 양 정상이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판단이 담겨 있고, 하지만 북미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온 만큼 2차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퇴했습니다. 은퇴한 5, 60대나 취업 못한 청년들이 동남아시아로 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면서도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오해 살 발언을 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철 보좌관이 출근하자마자 제출한 사표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수리했습니다.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틀을 잡는 데 기여했고 신남방정책 전도사로서 역할이 컸던 점을 평가하며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보좌관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은 전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듯이 5, 60대들도 은퇴하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이나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문과 나온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면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를 강조하다가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5, 60대나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젊은이들은 중동 가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에 나가라 라고 한 발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성과를 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연초부터 혁신성장 현장 방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사표 수리는 김 보좌관의 발언으로 50, 60대와 젊은 층, 자영업자들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당권 경쟁에 뛰어듭니다. 홍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오후 홍 전 대표와 핵심 측근들이 만나 최종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로 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할까 걱정이고 박근혜 시즌2 도로 탄핵당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으로 시작된 여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법안을 열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문은 열려 있지만 여당은 당내 회의만 계속할 뿐이고 제1야당은 릴레이 농성에 이어 본격적인 장외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도 국회 보이콧과 동시에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줄줄이 열거하며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19,000여 건이 넘는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면 법안 소위를 상시화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비판하십시오.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안 소위 상시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라며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조혜주 위원은 스스로 또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마저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 소유의 건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송원석 의원은 자신도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받을 테니 여당도 물타기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지하로 숨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한국당은 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태우 전 수사관 의혹을 비롯해 손혜원 의원, 조혜주 위원 건까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이 고발한 16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며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당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예산안 통과에 이어 국회 폐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1월 내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할 뿐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는 문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끝까지 싸워달라였는데요. 시민활동가들은 살아계신 피해 할머니 23분을 위해서 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싸워온 이용수 할머니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빈소로 들어옵니다. 김 할머니가 남긴 유언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란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내가 싸울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겨서 훗날에 내가 가서 다 전해드릴게요.
보이지 않으시고 잘 가세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1,300번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돈이 아닌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인정과 공식 사과, 또 지난 2015년 동의 없이 이뤄진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정상화해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의 실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23분만 남았습니다. 평균 나이 91세. 함께 활동해온 시민활동가들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염원을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3분, 그 23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절박감,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28년의 노력을 반드시 사죄와 배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김복동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가졌던 큰 꿈은 남은 이들에게 더 무겁게 남겨졌습니다.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여러분들도 책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YTN 박견입니다. 14살 나이에 일제 위안소로 끌려갔던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처음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권운동가로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발자취, 이경국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기 딸만 6인 집에서 넷째 딸로 태어난 김복동 할머니. 군복공장으로 간다는 말에 속아 위안소에 가게 된 건 고작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일본군의 침략 경로를 따라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로 끌려다니다가 22살 숙녀가 돼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조선도 아니요 일본도 아닌 먼 애국나라 전장터로 끌고 가서 66살이던 지난 1992년 44년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등 전 세계를 돌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돈벌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병석에 눕기 전까지 매주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9월 암투병 중에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억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1억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 제일교포와 분쟁 지역 아동,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상처와 흉터가 남은 곳에 희망을 전한 김할머니. 그 고귀한 삶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하루라도 빨리 무슨 해결을 좀 지어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YTN 이경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태진 북미국장은 유엔 사측 초청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간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해서 기지 시찰 및 유엔사 주일 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가량 전에 초청을 받았고 일본 내 미 공군 기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지만 관심은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의 만남에 쏠립니다. 보통 지역국장들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 당국자를 만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초계기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나 유엔사를 매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미 대사도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간 갈등이 달갑지 않은 미국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의 입단 접촉이 한일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시험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개발을 마치고 최근 양산에 돌입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MSAM입니다. 군 당국은 MSAM에 이어 2015년부터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 요격 미사일 LSAM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탐색 개발의 마무리 단계로 지난해 11월 시험 발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미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사업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어 탐색 개발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에 이어 양산과 전력화로 이어지는 무기 개발 과정의 첫 단추부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하루빨리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재시험을 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LSAM은 지난해에도 4월과 6월 두 차례 시험 발사가 미뤄지면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순년주의라고 제일 우선순위 답을 보내줬어요. 이 두 번 지연이 됐었는데 보완을 해서 실제로 8월 말에 저희가 저고도로 사격 시험을 했었는데 주한미군 사드, 패트리어3 등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MSAM과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주요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인 LSAM 탐색 개발을 연내에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도 오늘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행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재판부의 진행 방식으로는 임 전 차장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단체로 사임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이달 초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 국방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접속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 혐오 문구와 퇴폐적인 글로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소. 아기자기한 그림과 만화가 가득한 어린이 국방부 홈페이지입니다. 정말 어린이가 바로 되는지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땅으로 침투한 두더지를 잡는 게임. 게임판엔 두더지를 여자아이에 비유한 가스나란 표현과 함께 걸리면 다리 몽댕이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 만화에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성을 된장녀라 비하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여자친구에게 모텔에 가자고 꼬드기는가 하면 회사 복사실에서 몰래 키스하다 걸린 남성이 욕설을 내뱉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게시판엔 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들과 헌팅하는 방법 등 성인들의 낯뜨거운 글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풀면 방문자가 입력한 학교 이름을 넣어 상장을 주는데 야동초등학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학교긴 하지만 방문자들이 장난삼아 선택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어린이에게 유익한 사이트라며 소개한 배너는 언제 관리했는지 절반 넘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 홈페이지 쪽은 저희가 컨텐츠가 부족해서 따로따로 이제 만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 맞고요. 어린이에게 유해한 글과 만화가 가득한 어린이 홈페이지. 국방부의 방치 속에 오늘도 나쁘끄러운 내용들이 버젓이 노출돼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선수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반대가 우세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논의 끝에 의견 표명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길었고 뜨거웠으며 영광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을숙도 야생조류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3일 부산 을숙도 일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차량 브랜드 닛산의 한국 법인에 대해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인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선결 조건을 계속 무시하면서 계약을 강행해온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합의 안 한다고 계약을 멈추겠습니까?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분위기가 급변하자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참여안마저 부결되고 혼란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빼고 사업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시행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연대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에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실어 주십시오.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은 권고안을 내놓은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은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던 경사노위는 이제 한국노총마저 빠지게 되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무게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 근로제, 단위견 확대 입법 등을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 처리 속도 조절 등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노정관계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당시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주변 보안 요원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도 있어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고액의 사교육을 없애려면 학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과 선행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사교육 합동점검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던 외국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넉 달 사이 동남아시아 조직이 국내로 들여오다 압수된 마약이 시가 2천억 원어치가 넘는데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마약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약 한 달간에 걸쳐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대량 밀수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필로폰 운반사범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찰과 세관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13.3kg, 시가 443억 원어치로 약 44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시가 36억 원치의 필로폰을 들여온 일당 2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타이완에서 들여오던 조직이 잡혔는데 세 건 모두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이 개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있는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하고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양을 보면 2년 사이에 3,0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마약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는 건 한국의 높은 마약 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한국의 필로폰 1g당 도매 가격은 베트남과 홍콩, 중국의 최대 6배에 달합니다. 또 SNS를 통해 쉽게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들이 한국을 주된 시장으로 노리는 이유입니다. 세관, 국정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마약사범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입국 심사를 보다 강화해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1980, 90년대 대학가에는 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3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곳이 있습니다. 영상 리포터로 만나보시죠. 우리 책방 풀무질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장간에 당근질할 때 나지나 망치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게 풀무예요. 그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1970년 그리고 80년 전두환 정권 때 그 잘못된 군사 정권에 맞바람을 일으킨다. 낮에 학생들이 왔다가 집회를 하는 거를 알면 가방을 책방에 던져놓고 갔는데 바로 지금 이 공간이에요. 여기에 가방이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의 편안하게 가방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은 책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읽었던 책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책은 왜 샀어요? 점심은 먹었나요? 뭐 저녁에는 무슨 일 있으세요? 할
19년 때부터 풀무질과 연을 맺었는데 책을 파는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책에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책방 풀무질이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어요. 알겠지만 서울대 그나리움을 빼고는 모든 이런 인문사회과학 책방이 문을 닫았잖아요. 학생들이 일터 찾기 바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기능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영어 토익 점수나 아니면 다른 스펙 쌓기 바쁜데 이 책방에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책도 사고 같이 밥도 먹고 슬픈 일, 기쁜 일, 마음 아팠던 일을 같이 나누는 그들이 주인이거든요. 내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스타벅스 전 회장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을 돕는 엑스맨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반 트럼프 기치를 걸고 무소속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북사인회에서도 비장한 의지를 다시 피력합니다. I am seriously considering running for president as a centrist independent. And I wanted to clarify the word independent. 하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반격. Don't help elect Trump, you egotistical billionaire. Go back to Davos with the other billionaire elite. 슐츠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런 반응이 곧 민주당의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주자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내년 미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는 반 트럼프 표심을 분열시켜 트럼프의 재선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골드버그는 슐츠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자아도취적인 방해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고 그를 표적으로 떨어뜨리는 운동을 할 거라는 유권자 단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슐츠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독자 노선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If I ran as a Democrat, I would have to say things that I know in my heart I do not believe, and I would have to be disingenuous.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슐츠를 대선에 나설 배짱도 없을 거라 비하하며 스타벅스 매장 임대료나 제대로 내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이 타도를 외치는 트럼프는 물론 반대 진영인 민주당으로부터도 차가운 눈초리를 받는 슐츠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일정을 연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에 엄격한 국경 통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 29일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해서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 7건을 각각 표결에 붙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으로 전국이 불안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새가 갈리는 양상입니다.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옆 바로 옆 콜롬비아에 미군을 파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국회의장의 권력 장악이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stán usurpando funciones del presidente. Hoy en Venezuela hay una dictadura, y eso hay que decirlo claramente, una dictadura que todavía se sostiene sobre bayonetas y cada vez menos va a ser sobre dinero, por cierto, porque con la protección de activos producto de la...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뒤 미국 등 서방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개입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Y le digamos a Donald Trump con Venezuela, no te metas. Hand off Venezuela. 이 가운데 쉐너흔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메모로 주목받은 미군의 콜롬비아 파병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5,000명의 미군 콜롬비아 파견이라고 적힌 메모를 갖고 있는 것이 촬영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검토한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베네수엘라는 초강대국들의 자존심 대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에서 아빠에게 상습적으로 맞고 한겨울에 냉수 샤워를 억지로 해야 했던 10살 소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몇 번이나 SOS 신호를 보냈지만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 밤 11시 다급하게 신고한 건 아빠였습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멍자국이 남아있던 10살 미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 머리를 잡아당기고 억지로 찬물 샤워까지 시켰다는 아빠는 경찰에서 가정교육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빠를 체포했습니다. 真面目そうな方で優しそうな感じだったので、そういうことがあるとはちょっと想像つかなかったんですね。 미아는 2년 전부터 주변에 몇 번씩이나 구조의 SOS를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힘든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洋服脱いだ時に背中にあざがありました。なんか裏表があるって一言だけ言ってました。 학교에서 벌인 조사에서는 아빠에게 맞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일로 한 달 반 동안 아동 상담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徐々に関係が少し改善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安全に生活できる見込みが立ったということで一時保護を解除しております。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미아는 이후 보름 가까이나 결석했는데도 학교도 아동 상담소도 가정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自宅には訪問してないです。もともと意識的なものとしては虐待としてはそう重篤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な形で思い込んだところがあるので 도움의 손길을 수차례 애타게 바랐지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10살 소녀는 결국 짧지만 누구보다 힘겨웠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시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지역, 전북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점차 남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영동과 남부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모처럼 비나 눈이 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고요. 양이 제법 많아서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2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5도, 대구 영하 1.5도, 부산은 6도로 대체로 큰 추위가 없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3월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8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9도, 대구와 광주 11도, 강릉은 1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반짝 한기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한파가 금세 풀린 뒤 설 연휴 내내 대체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